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한 주는 상당히 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특검, 그리고 이 국정조사,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같은 것들, 그런 정치 일정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 주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낼지 궁금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하야하기 딱 좋은 날, 흰 눈이 아니라 하얀 눈이다. 5차 촛불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요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제기되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에 바빠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의 EV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른 정부기관 역시 지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나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차근히 실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항구도 아닌 바다 중간에 멈춰서 있다는 꼴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 아마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개헌을 조건으로 거는 사람들도 국민들에 의해 깔려 죽을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조건부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탄핵과 맞바꾼다는 주장에 대해서 화가 난 하태경
하태경 의원이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탄핵에 집중하고 그 이후 정치 일정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헌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순서는 지켜줘야 하겠죠. 나를 비난해라.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 지난 25일 타계한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1953년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타도하려다가 체포된 이후에 최후 변론에서 한 얘기입니다. 혁명이 정치적 낭만주의를 상징하던 시대의 상징 중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새도 유럽에서는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주도했던 체게바라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체게바라는 장관직을 스스럼 없이 버리고 남미의 정글로 들어가 다시금 혁명운동을 하다가 사라진 반면 피델 카스트로는 정권의 핵심에 앉아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래서 쿠바의 상징이 카스트로가 아닌 체게바라로 젊은이들이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을 약화시킵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다고 그러네요. 이번 주가 정치사 헌정사에서 격동의 한 주인데 경제도 좀 그다지 썩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항상 뭐든지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건 버려야 되는데 경제도 좀 약간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다음 트럼프 랠리가 있었죠. 미국, 네. 일본 증시 되게 좋잖아요. 근데 한국은 소외되어 있고 예외되어 있는데 트럼플레이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것 같으니까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보통 금리가 오르면 경기도 같이 살아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시중 금리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최고금리만 봤더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게 8일이었죠. 그 이후 25일까지 한 영업일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봤더니 최고금리만 0.4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봤더니 최고금리 기준 봤을 때 0.1에서 0.2%포인트 올랐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2월 13일, 14일 미국의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또 기준금리가 오를 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죠. 예. 한국이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는 더 오를 텐데 그게 더 걱정인 거죠. 근데 왜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 고정금리 대출은 이제 그 금리의 기준이 5년 만기 금융채 금리입니다. 여기에 예.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정하는데 이 금융채가 그다지 시중에 많이 유통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통되지 않으면 금리가 조금만 확 오르게 되잖아요. 예. 국구채가 오른 것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7월 기준으로 7월에 비해서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 5년 만기 금융채 금리는 0.75%포인트나 올랐고요. 같은 기간에 국고채 금리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반면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은 코픽스라고 해서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기술을 평균을 낸 거거든요. 이건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이 더 올랐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012년 한만 해도 10%였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변동금리가 너무 많으니까 일시상환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고정금리로 바꾸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바꾸라고 해서 지금은 35%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바꿨더니 고정금리 대출이 더 오르니까 이게 참 주택담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 곤란한 입장이 되고 대부분 고정금리가 끝까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보통은 5년 고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나중에 또 원리금 상환 부담,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지 않으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남은 좀 이 11.3 부동산 대책 덕분에 좀 잠잠해졌는데 부동산 시장이요. 강북권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나요?
모든 규제 뒤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풍선 효과인데요. 예. 규제가 강한 데서 약한 데로 수요는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등하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조금씩 더 커져 오는데요. 강남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했죠. 예. 그러니까 강남의 이제 재건축 시장이나 신규 분양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에 떡다방 있고 이런 게 다 사라졌는데 강북은 좀 규제가 덜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완전히 제한되는 게 아니라 공사 이후에 1년 6개월 후, 1년 6개월 후에 전매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입주 전이죠.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거고요. 강남 분양권 시장을 봤더니 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강북은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좀 있고 경기도 평택, 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113 부동산 대책을. 이곳 같은 경우 여전히 떴다방이나 알선업자들이 등장을 해서 약간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다음 달에 신규 시내 면세점 선정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관세청 직원들이 최근에 내부 정보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면세점 주식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업승대 덧침격으로 12월 중순에 시내 면세점을 선정해야 되는데 최순실 게이트, 즉 올 3월에 대통령이 SK그룹 회장과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뒤에 롯데와 SK가 작년 11월에 면세점을 하던 걸 사업권을 잃었거든요. 예. 이걸 다시 해줄 수 있는, 즉 고3 소음장으로 보면 재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시 면세점을 주게 되는 이런 게 났다는 게 시기적으로 아주 맞아 떨어지죠. 이제 SK나 롯데는 오비일학이다. 전혀 연관성이 없고 K스포츠가 돈을 달라고 했던 걸 추가 지원해달라고 다 거절하거나 끝내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대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특검이나 탄핵에도 이 사안들이 지금 올라가는 게 검토되고 있죠. 그래서 신규 시내 면세점이 다음 달 중순에 예정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연기되냐, 아니면 아예 백지화될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엔 탄핵의 특검의 국정조사까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고 여야 모두 이때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들 관심이 없죠. 슈퍼 예산 400조라고 해서 7,500개 사업이 걸려 있는데 보통 예산 소위, 예산을 이러쿵저러쿵 부는 예산 소위가 보통 한 달 이전에 보통 가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지난 7일부터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졸속 심사가 우려되고 있고 항상 예산안 심사 때마다 나오던 게 쪽지 예산이죠. 이 쪽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걸 말도 안 되는 증액 소소위원회 처음 듣는 말이죠. 이걸 만들어서 비공개로 심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산 나눠먹기가 여기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가운데 12월 2일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북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아시아 최고의 클럽팀을 가리는 대회거든요. 이 전북 현대가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을 이기고 10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19일 전주 홈경기 결승 1차전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원정 경기로 치러진 결승 2차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1, 2차전 합계 3대2 승리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요. 이 2차전에서 이 골키퍼 권순태 선수가 결정적인 슛을 여러 차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낸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었다 볼 수 있고요. 예, 전북이 우승 상금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59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59억 원이요? 예. 이야, 엄청나네요. 근데 전북이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됐으니까 클럽 월드컵에 나가게 되죠. 예? 예. 그러면은 최강희 감독이 항상 얘기했던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한판 붙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클럽 월드컵이 이 대륙별 챔피언스 리그 6개 팀 그리고 이 개최국을 포함해서 7개 팀이 참가하게 되거든요. 예. 이 다음 달 8일에 일본에서 이제 막을 올리게 되는데 유럽과 남미 팀이 먼저 4강에 올라가고 나머지 5개 팀 중에서 2팀이 이 4강에 합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이 전북 현대가 다음 달 11일에 이 북중미 챔피언인 멕시코의 클럽 아메리카하고 1라운드 경기를 벌이고요. 여기서 이기게 되면 4강전에 올라서 레알 마드리드하고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최강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하고 한판 붙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북 현대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한판 붙는 경기 저도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한판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한판 붙은 경우도 있어요. 예? 알라인은 질라코 달리치 감독이 전북의 박춘규 코치를 향해서 주먹을 날린 모양이에요. 예? 예, 이 경우는 진짜 한판 붙게 된 건데요. 글쎄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좀 믿기지가 않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제 경기 도중에 이 알라인의 질라코 달리치 감독이 이 전북의 이 박춘경 코치를 주먹으로 가격한 겁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에 이 한교원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쓰러졌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 보통 이 공을 밖으로 차내가지고 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일단 이 부상 선수를 살피는 게 선수들끼리의 매너거든요. 예. 이 알라인 선수들이 공을 밖으로 차내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북 벤치에서 이 주심에게 항의를 하니까 이 알라인 벤치에서도 전북 쪽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을 벌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이 달리치 감독이 박춘균 코치를 주먹으로 가격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축구 연맹이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 달리치 감독을 참석하지 못하게 했고 이 추가 징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거 당연하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21세기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수원에서는 FA컵 결승 1차전이 있었는데 수원 삼성이 FC 서울을 상대로 2대1로 이겼나요? FA컵 결승 1차전에서 이 수원 삼성과 FC 서울이 만났거든요. 예. 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수원과 서울의 라이벌전을 보통 이 슈퍼 매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응원전도 좀 뜨겁습니다. 이 화려하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이 서포터들의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대1이던 후반 12분에 염기훈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 골이 참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를 올릴 순간에 이 크로스를 올릴 지점이었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크로스가 아니라 슛을 때린 겁니다. 서울의 골키퍼 유현 선수도 당연히 크로스를 올릴 줄 알고 이 골문 반대편으로 치우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아니라 슛이 날아오니까 이 골문 왼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결승골이 됐습니다. 염기훈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난 뒤에 골이 들어가서 나도 놀랐다. 잘못 맞았는데 골이 들어갈 줄 몰랐고 이런 골 나도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2차전이 다음 달 3일에 열립니다. 참 솔직은 한데 어쨌든 다 이런 게 인생이에요. 예. 그리고 저도 요거 신청할까 그랬는데 벌써 지났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선발 1차 심사요. 벌써 마무리가 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자원봉사자 선발 1차 심사에서 이 9만 1,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4만 3천여 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월부터 면접 심사하고 언어 레벨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거든요.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이 광역시도하고 이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 언어 레벨 테스트는 전문 어학기관을 통해서 읽기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스노우보드 빅에어 월드컵 무사히 끝났는데 테스트 이벤트가 내년까지 계속 종목별로 이어지죠? 예, 그렇게 됩니다.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프센터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렸던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이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23개의 나라에서 151명이 참가했거든요. 예. 무사히 잘 끝났고요. 예선이 열렸던 지난 금요일에 1,200여 명, 결선이 열린 토요일에 3,0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오기도 했고요. 다음 달 16일부터 쇼트트랙하고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이 테스트 이벤트 대회로 열리게 됩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벌써 옷 속에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와, 따뜻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복 한 겹 더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감 온도는 약 2.4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구 온난화도 막고 이런 걸 일석사조라고 하는 건가요? 올겨울 추운 날엔 난방기를 틀기 전에 내복부터 챙겨보세요. 아,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고요. 어때요? 벌써 따뜻해지셨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릴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한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등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지금부터 5초간 당신에게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5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KCC 바닥재 숲은 편백나무 오일을 더해 아이 있는 집도 안심입니다. KCC 숲에서 사세요. 힐스테이트로 소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요새는 이 음악이 아주 어울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선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출발해야 됩니다. 이종근입니다.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계의 촛불 새 아침 서양호입니다. 예, 요새는요 촛불을 앱으로 다운받으면은요 촛불이 이게 딱 휴대전화 들고 있으면 촛불이 휴대전화 안에서 막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예. 자, 다시 월요일인데 이번 주는 진짜 스케줄이 많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스케줄 11월 29일 내일이죠. 야당이 특검 후보 2인을 추천하게 되고요. 11월 30일은 최순실 국정조사 1차 기관 보고가 있습니다. 12월 2일은 예산안 처리, 박 대통령 탄핵 표결 가능성 그리고 특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 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탄핵 시나리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안 두들긴다고 막 작가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진짜 제가 목숨 걸고 오늘 두들긴 거예요. 예. 자, 지금 말이에요. 차은택 기소할 때 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때도 공범이었죠. 그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의미 없다. 사실 아무 의미 없다죠.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래서 혐의가 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같은 혐의입니다. 같은 혐의고 중요한 건 이제 뇌물죄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통령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추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다만 의미가 있다면 역시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만 알고 있던 차은택이나 혹은 이 문화융성 쪽 또는 차은택이 직접 관여했다고 여겨지는 뭐 플레이그라운드나 뭐 이런 어떤 그런 회사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정도 추측이 사실로 드러났구나 뭐 이런 정도지 이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든 마지막 촛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9일 검찰 조사 시한을 마지막으로 제시했는데 30일 날 검찰이 기관복을 하죠. 국회에 가서. 그래서 그 전까지 맞춰야지 실제 이제 특검이 구성이 되면 특검의 모든 수사 결과를 이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서 대면 조사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입건에 대한 여죄를 보강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마지막 검찰이 하여튼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든가 압박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차은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청와대 옆에 있는 비서실장 공간에서 만났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증언을 했는데 문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차은택을 김기춘을 만나게 한 것. 소개한 것은 대통령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아니 김기춘 실장도 대통령이 그러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이제 차은택 씨가 현재 밝혀지고 있는 죄가 KT 부분인데 KT의 차은택의 지인을 임원으로 낙하산 임명한 것부터 그리고 대기업에다 광고를 강권한 것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이런 직권남용에 의한 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종근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의 전격적인 제4차 5차 압수수색을 하면서 거기서 부정청탁과 뇌물에 대한 재벌 기업들이 진술이 나오거나 증거가 나오면 대통령의 뇌물죄 문제가 추가적으로 입증돼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마지막 검찰 수사하기 대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김순환 검찰총장 지휘하에 검찰 제가 볼 때 이번에 참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순환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번과 같은 수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검찰의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지금 잘하는 것만 우리가 딱 봐요. 진짜 잘했어요 이번에.
근데 원로 정치인들이 지금 어제 모여가지고 4월까지 퇴진하라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모양인데 지금 뭐 이번 주에 세 번째 대국민 뭐 담화 또 사과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일단 원로들 주로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원로 정치인들의 4월까지 발언은 아무래도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줘야 되겠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몰아붙이면 그 다음에 뭐 헌정 중단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3차 담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청와대 관계자 발 보도이긴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바라듯이 국민들이 바라듯이 뭐 사과라든지 또는 뭐 진실을 뭐 이렇게 토로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만약 나온다면 이런 부분일 거예요. 뭐냐면 나오신다면 대수비나 국무회의에 대수비는 참여 안 하기로 했고요. 예. 국무회의가 내일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국정이 완전히 마비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만요? 지난주가 특별히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전격적으로 사정 라인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 낼 수 있어요.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5일 동안 수리냐 반려냐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정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얘기 내부적으로. 두 번째는 내각입니다. 내각 통할도 못했어요. 왜? 교육부 총리가 나서서 국정교과서를 이번에 공표는 하되 결정은 안 하겠다. 그렇죠. 이랬을 때 보도가 어떻게 되면 청와대는 그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내각이 발표한 걸 뒤늦게 청와대가 경악을 해.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 세계 언론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논평을 안 했다는 점. 그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이 정부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들고 일어나서 정정보도 요청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예를 비춰봤을 때 지금 뭐 뉴욕 타임스나 가디언이나 전 세계 언론들이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케냐의 영자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옳고 그름 내용의 진위나 이런 어떤 윤리적인 것 떠나서 사실은 청와대 홍보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평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다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다 국정이 완전히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부재하고 있다. 이걸 지금 거리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3차 담화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나는 그 이유 때문이다. 아직은 대통령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정도의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님은요? 네, 저는 뭐 대통령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오랜 침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탄핵의 끝을 보기 전에 대통령이 거치 결심을 하는 중대한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최순실 딸의 친구 아버지 납품을 지시해서 뇌물죄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때 대통령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아울러 일부 언론이 보도한 차은택과 심야 단독 회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구구절절 설명할 것인가. 대통령이 차은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에 의해서 국정교과서 추진도 좌처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붕괴 직전입니다. 여기에 전직 국회의장 등 정치 언론들이 탄핵 전에 명예롭게 사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검찰, 특검, 국정조사 주말 촛불 집회 십자포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의 진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탄핵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탄핵이 2월, 무슨 2월, 제가 죄송합니다. 12월 2일 날 하자. 아니면 12월 9일 날 하자.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은. 일단 12월 9일 날 하고 싶다라고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의사를 좀 타진하고 있죠. 왜냐하면 9일 날 합시다. 아까 9일 날 하자고 9일 날 합시다라고 자신들의 어떤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야권이 주도하는 거니까. 이유는 뭐 예산안이 2일 날 처리되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벌어질 수는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내막에는 그 안에 그런 속내는 사실상 표 단속이 아직도 확실치 않다. 시간을 조금 더 다오. 이런 어떤 뜻으로 보이고 자 야당 쪽에서도 사실은 12월 2일보다 9일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는 지금 검찰이 하는 발표랑은 또 다르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중계로 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최순실의 표정, 차은택의 표정, 뭐 이런 표정들과 그 발언을 직접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반향은 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서 그 힘으로 탄핵의 어떤 가결을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을 계산한다면 9일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게 정가의 어떤 분석이죠. 저도 뭐 국민의 분노나 국정의 공백을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2일날 탄핵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주는 별책 부록이 많습니다. 특검, 국조, 국민들의 촛불 집회. 그렇기 때문에 9일날 해도 오히려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탄핵당할 거기 때문에 국회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민심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탄핵 발의하면 뭐 제가 볼 때는 통과는 뭐 당연히 될 거라고 봅니다. 다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탄핵 이후의 문제가 이제 개헌 얘기인데 어제 누구죠? 전직 국회의장과 그리고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더 이상 대통령제, 이게 사실 대통령제가요,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 한 나라들이 가끔 보면은 가끔이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다 대통령제, 동남아시아도 거의 대통령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의 주요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인 반면에 이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의원 내각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개헌 문제도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탄핵과 개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종근 시장님. 김무성 전 대표의 전 표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를 왜 패키지 딜 이렇게 직접 표현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건 지금 개헌의 어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개헌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국민들이 내 먹고 사는 거랑 개헌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개헌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언론보다 굉장히 그 민심이 좀 그러니까 거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이 지경으로 매주 토요일 날 이 추위를 떨어가면서 이렇게 휴일도 다 그냥 반납해가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제, 바로 이런 어떤 5년 단임제 있지 않느냐.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이번에는 이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사실 둘 다 중요한 의제입니다. 근데 마치 정치 협상의 하나의 어떤 그런 카드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패키지 딜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이쪽 문제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첫 번째 이어지자마자 바로 개헌놀이하는 정치가들은 다 가라. 개헌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께서 요새 발언이 좀 너무 지나치게 쓰시더라고요, 조금. 예, 그렇죠. 아니, 문재인 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대항적 대통령이었느냐면서 문제는 언론이다. 근데 그때도 권력형 정경유착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언론 때문에 이 일이 터졌죠. 갑자기 언론 탓을 정치인들의 가장 큰 병폐가 그겁니다. 말이 막힐 때 무조건 언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개헌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마치 어떤 정치적 협상의 하나의 어떤 그런 카드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건 잘못됐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사실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헌은 당연한 겁니다. 봄이 가니까 여름이 온다 이런 얘기처럼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왜 지금 개헌이냐 하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얘기하는 국면이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하자는 것은 자기 팀의
마땅히 뛸 선수가 없으니까 경기나 룰을 새로 정하자, 바꾸자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수가 경기 일정에 맞춰야지. 선수 일정에, 선수 컨디션에 경기를 맞추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능 본 날도, 딸이 수능 보는 날도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 앞에서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버지 싫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전행과 이런 국정농단이 막 벌어질 때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하자 그러면 폐지하지 않겠습니까? 폐지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 높죠. 대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현재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다 넘긴다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찬성할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현재 국회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까? 개파와 지역과 이념의 파벌 수장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대표자가 입성이 있지 않다. 국회가 신뢰받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역과 이념과 개파의 수장이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제가 솔직한 얘기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 집중과 임기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이종근 실장님이 이 추운 겨울에 국민들의 19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게 국가의 위기로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정치인들이 신뢰를 못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여부를 떠나서 나쁜 짓 했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잘못된 일 했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권회의가 국가위기로 넘어가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지책이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각제든 이원 집중제든 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것은 안정적 권력 체제로서 선진국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 분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간의 국회의원들이 개헌보다 좀 쉬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소선거제가 아닌 중대선거제로 전환하자고 할 때 그리고 비례대표를 좀 늘리자고 할 때는 전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느닷없이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 국민들이 그 의도는 순수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느닷없이 아닙니다. 지금 느닷없이가 아니라 개헌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또 작년에도 개헌 얘기가 나왔고 올해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사실은 대통령도 개헌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개헌에 대한 그만큼 무르익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느닷없이 갑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헌이 갑자기 꺼내졌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실장님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소장과 실장은 차이가 큽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크게 어폐가 있었습니다. 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수장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또 개헌을 뒤로 미루자거나 한다면 그러면 언제나 똑같은 논리로 개헌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저는 김무성 대표가 든 개헌의 깃발, 탄핵의 깃발, 사실은 탄핵이라기보다는 탄핵으로 쓰지만 저는 개헌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하는 심정에서 개헌을 제안했을 거예요. 새누리당 내 당내 경선에 이길 수 있을까? 설령 이긴다 해도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새누리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욕심이 더 큰 것이지 정말로 분권을 위한 거라면 새누리당이 진작에 개헌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느낄 수 있는 건 권력 집중이 된 대통령제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봄이 가면 여름이 아니죠. 그렇죠. 아까부터 굉장히 시적이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 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셔야겠죠. 힘을 내십시오. 그래야만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